안녕하세요. 전자회로 실험 월요일 분반 조교 김현동입니다. 네 번째 실험 FET 특성 및 증폭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실험은 JFET를 사용해서 특성 곡선을 확인하고 증폭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 이론은 간단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FET에는 JFET와 MOS FET가 있는데 이번 실험은 JFET만 사용할 것입니다. FET는 전자회로 시간에 배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드레인, 게이트, 소스로 나눠져 있고 드레인에서 소스로 전류가 흐릅니다. 모스펫과 다른 점은 JFET은 이렇게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역전압을 걸어줘야 하고 드레인과 소스에는 정방향 전압을 걸어줍니다. 먼저 소스에서 드레인 방향으로 전자가 이동하므로 드레인에서 소스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따라서 드레인과 소스 사이의 전압의 크기가 커질수록 전류의 크기는 더 커질 것입니다. 만약 게이트와 소스의 전압은 그대로 두고 계속 드레인의 전압만 높인다면 게이트와 드레인 사이의 전압 또한 커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P와 N 사이의 역전압이 계속 커지는 것과 같으므로 공핍층이 계속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반도체 시간은 아니니 PN 접합에 대해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핍층이 계속 늘어나다 보면 결국 공핍층끼리 만나서 채널이 막혀버리게 됩니다. 이때를 핀치오브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핀치오브가 일어나면 더 이상 드레인의 전압을 높여도 전류의 크기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게이트와 소스의 전압은 일정한데 드레인과 소스 사이의 전압을 계속 키우다 보면 전류는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공핍층과 공핍층끼리 만나서 핀치오브가 일어나면 전류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전류의 세기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VDS는 일정한데 VGS의 역전압의 크기가 계속 커진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마찬가지로 이쪽 소스의 전압은 일정한데 게이트 위의 전압이 계속 낮아진다고 보면 또다시 PN 접합에 역전압이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역전압의 크기가 커질수록 공핍층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계속 늘어나겠죠. 그러다가 결국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핍층이 계속 증가하다 보면 자유전자가 지나다닐 수 있는 채널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감소합니다. 아까 VDS가 증가할 때는 공핍층이 커졌지만 마찬가지로 전압의 크기 또한 커져서 전류가 급격히 증가했었습니다. 하지만 VGS의 역전압의 크기가 커지면 공핍층은 계속 넓어져서 전류의 크기가 약해지지만 전류의 크기가 커질 요소는 없습니다. 따라서 역전압의 크기가 커질수록 전류는 약해집니다. 다시 정리하고 가자면 VGS의 역전압의 크기가 커질수록 전류는 작아집니다. 그리고 VDS의 크기가 커질수록 전류는 증가하지만 어느 정도 이상부터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제 JFET의 동작을 해석하기 위해서 JFET의 특성 곡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가 두 개인데 이거는 출력 특성 곡선, 이거는 전달 특성 곡선입니다. 출력 특성 곡선은 아까 봤다시피 VGS가 일정할 때 VDS만 증가시키고 ID를 본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VGS가 일정할 때 VDS 증가에 따라 ID는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핀치오브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렇게 더 이상 전류의 크기가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될 때를 그때의 전압을 핀치오브 전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FET는 이렇게 전류가 일정한 포화 영역에서 사용할 것입니다. 포화 영역에서 봤을 때 드레인 전류는 이제 VDS의 영향을 받지 않고 VGS의 영향만 받으므로 이렇게 게이트의 전압을 조작해서 드레인의 전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전달 특성 곡선을 보면 VDS는 일정하고 VGS 역전압 크기에 따라서 ID를 본 것입니다.
아까 VGS의 크기가 계속 증가하면 이제 전류의 크기는 계속 작아진다고 이야기했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VGS가 계속 커지다 보면 아래쪽 공핍증이 계속 커질 것이고 결국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똑같이 ID도 0이 됩니다. ID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VGS는 이렇게 0에서 이 전압 사이 값만 사용해야겠죠. 이 전압 이름은 이제 차단 전압이라고 합니다. 이 전압의 이름은 핀치 오프 전압이고, 핀치 오프 전압과 차단 전압 사이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핀치 오프 전압은 VGS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렇게 만약에 VGS가 0V일 때 핀치 오프 전압을 이렇게 이었으면 이때 핀치 오프 전압과 차단 전압은 서로 크기가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래프 그림상의 거리가 멀어 보인다고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차단 전압의 크기와 핀치 오프 전압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러므로 FET의 동작 조건이 결정됩니다. 아까 본 것처럼 VGS의 크기는 0V에서 차단 전압 전까지가 되겠죠. 그리고 IDS, 드레인 포화 전류. 드레인 포화 전류는 이렇게 포화 영역에서의 드레인 전류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드레인 전류는 0A부터 이렇게 IDSS까지로 결정되는데, IDSS는 VGS가 0V일 때의 포화 전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화 영역에서 동작하기 위해서 VDS는 핀치 오브 전압보다 커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VDS 빼기 핀치 오브 전압은 VGS보다 커야 됩니다. VGS의 이제 G와 D 사이에도 역전압이 걸려야 하므로 0보다 큰 게 아니라 VGS보다 커야겠죠. 이 동작 조건 세 가지는 증폭기를 설계하는데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될 것입니다. 만약 커먼 소스 증폭기에서 이제 신호는 게이트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처음 VGS는 일정한 DC 값, 한 이 정도 값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소스의 전압은 일정한데 게이트로 신호가 들어오면 게이트의 전압도 바뀔 것이고, 그럼 VGS가 이렇게 스윙을 하겠죠. 근데 이 신호가 너무 크다 그러면 이렇게 스윙을 하면서 만약에 더 커지면 이 범위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리게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꼭 신호가 커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VGS가 너무 멀리 있다, 중간에 있지 않고 이렇게 멀리 있으면 신호가 작더라도 이렇게 바로 꺾여 버리겠죠. 따라서 적정한 VGS를 설정해야 합니다. 드레인 전류 ID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드레인의 전류를 증폭시켜서 증폭된 전압을 출력할 건데, 이렇게 드레인 전류가 가운데 있으면 한 이렇게 출력이 안정적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범위 안이죠. 하지만 이제 만약에 증폭이 너무 크다 그러면 이렇게 크게 스윙을 해서 보내야 되는데, 이 부분은 IDSS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이제 잘리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스윙 폭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IDS 자체가 좀 이상한데 설정돼 있다 그러면 이렇게 조금만 스윙 하더라도 바로 잘려 버리겠죠. 마찬가지로 너무 낮은 값이다 이러면 막 스윙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0보다 작은 역전류는 흐를 수가 없죠, 펫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 밑부분이 잘리게 됩니다. VDS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VDS에서 DS 사이의 전압이 이렇게 증폭된 전압이 스윙하는 만큼 똑같이 이쪽 출력에도 똑같이 스윙한 값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VDS는 포화 영역에서 동작하기 위해서는 핀치 오브 전압보다 커야 된다고 했죠. 따라서 VDS도 너무 낮은 데서 이렇게 스윙을 하게 되면 안 되고 적당한 정도에서 이렇게 스윙을 하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DC 해석을 했고 이제 AC 해석, 소신호 모델 해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FET의 소신호 모델은 이렇게
입력 게이트 부분은 아예 절연되어 있고 드레인과 소스 이렇게 그려집니다. 전자회로 하면서 많이 보셨죠? 이제 FET의 세 가지 정수를 보겠습니다. 상호 컨덕턴스와 드레인 저항과 증폭 정수. 상호 컨덕턴스는 많이 보셨죠? 이렇게 전류 증폭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친구입니다. 식으로 보자면 이렇게 VGS의 변화량 분의 ID의 변화량이죠. 이거는 이 특성, 전달 특성 곡선의 기울기를 말하는 것과 똑같죠. 즉 이렇게 전달 특성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상호 컨덕턴스도 커집니다. 이렇게 동작하는 이 점들을 다 Q점, 동작점이라고 합니다. 그건 넘어가고 이제 GM을 이렇게 구하기보단 이제 이 식을 사용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GM0는 G의 VGS가 0일 때 GM입니다. 이론값 계산은 다 이제 이 식을 사용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드레인 저항. 드레인 저항은 이렇게 FET 내부 저항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전류의 변화량 분의 VDS의 변화량입니다. 이건 출력 특성 곡선에서 봤을 때 출력 특성 곡선은 VDS 분의 ID,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기울기의 역수인 거죠. 아까 말했듯이 FET는 이렇게 포화 영역에서 사용할 것입니다. 포화 영역에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엄청 작죠. 그 값의 역수이니까 엄청 클 것입니다. 그래서 RD, 드레인 저항은 일단 아주 크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증폭 정수는 이제 아까 구한 상호 컨덕턴스와 드레인 저항의 곱수로 표현이 되겠죠. 기초이론은 이 정도로만 하고 이론값 계산 같은 거는 이제 뒤쪽에서 마저 하겠습니다. 실험 예비 보고를 보면 FET 특성 비교하라, FET 장단점 열거하라, 모스펫 구조 동작 원리 설명하라 등등 있습니다. 그 아래 3정수 구하는 방법은 아까 같이 했고 이제 고정 바이어스와 자기 바이어스 방법을 간단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정 바이어스는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역전압을 직접 전압원을 사용해서 걸어주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소스는 그라운드에 직접 연결돼서 0V가 되고 게이트는 마이너스 값을 가지겠죠. 제일 간단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VGS도 이렇게 방금 걸어준 역전압의 값을 그대로 가지게 되고 ID도 아까 썼던 식처럼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동작점 또한 이렇게 직접 동작시키는 거라서 이 Q점은 고정되고 움직이지 않아서 좋습니다. 하지만 이 VGG라는 또 다른 추가 전압원, VDD 외에 VGG라는 추가 전압원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죠. 다음은 자기 바이어스 방법입니다. 자기 바이어스 방법은 게이트는 접지시키고 소스의 저항을 연결해서 소스 전압을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소스와 게이트 사이에 역전압이 생기게 됩니다. 이건 소스 저항으로 역전압 VGS를 조절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추가 전원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동작시키고 싶은 VGS와 ID가 결정되어 있다. 그러면 소스 저항은 이렇게 ID분의 VGS로 자신의 동작점에 맞는 소스 저항을 간단하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작점의 VGS와 ID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ID는 IDSS의 절반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ID 값에서 스윙을 해야 되므로 IDSS 0에서 IDSS의 딱 절반 정도에서 시작하면 가장 스윙하기 좋습니다. 아까 ID의 정의는 이렇게 정의했었으므로 이렇게 식을 고치면 이렇게 따라오실 수 있겠죠.
그래서 VGS 값 또한 뭐 같이 고정되게 됩니다. 식에 대해서는 뭐 일시정지하고 따라오다 보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만큼 쉬운 식이니까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뭐 최적의 설계에서 소스 저항은 이렇게 0.5858의 IDSS분의 VGS 오프, 그러니까 차단 전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IDSS와 VGS 오프는 뭐 회로에 관련된 값이 아닙니다. JPEG 자체의 내부 스펙입니다. 따라서 자기 바이어스에서 이렇게 소스 저항의 최적의 값은 JPEG 자체의 스펙에 따라 결정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즉 회로에 따라서 동작이 결정되기보다는 JPEG 자체의 스펙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뜻이겠죠. 이거는 뭐 같은 회로라도 JPEG에 따라서 동작이 아예 바뀔 수가 있어서 그리 좋은 점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동작점을 정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소스 저항을 넣고 동작점을 보고 싶을 때 어디서 동작하는가, 그것도 이렇게 전달 특성 곡선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내가 사용할 JPEG의 전달 특성 곡선이라면 이렇게 먼저 0점에서부터 이 두 번째 점은 이제 IDSS와 소스 저항 RS의 곱을 IDSS와 만나는 점 이렇게 찍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점을 연결했을 때 이 전달 특성 곡선과 만나는 이 검은 점, 이 점이 Q점, 동작점입니다. 이렇게 동작점의 VGS와 ID를 전달 특성 곡선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식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게이트는 접지되어 있으니 VGS는 이렇게 소스에 걸린 전압만 될 것이고, 이렇게 일시정지해서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 식에서 얘네 둘을 이렇게 이항시켜서 이렇게 나온 거고, 얘를 전개시켜서 이렇게 나왔고, VGS 오프 제곱을 양변에 곱해서 이렇게 나왔고, 그러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VGS에 대한 2차 방정식 꼴로 정리가 되죠. 여기서 이제 근의 공식을 사용하면 이렇게 VGS는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도 뭐 VGS 오프를 빼내고 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이렇게 차단 주파수와 IDSS와 RS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IDSS와 VGS 오프는 JPEG의 스펙이고 RS도 우리가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VGS에 대한 식에다가 직접 넣어서 계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식에서 이 식 자체만 가지고도 뭐 2차 방정식을 풀어주는 울프럼 알파 같은 사이트를 통해서 바로 얘를 x라고 두면 이 x에 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얘는 상수, 상수, 상수입니다. 그리고 동작점에서 전류 id는 이렇게 지금 이 식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VGS를 구한다면. 다음은 전압 분배 바이어스입니다. 우리가 거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바이어스죠. 고정 바이어스와 자기 바이어스를 합쳤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방법에서는 게이트도 소스도 둘 다 접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VG도 0이 아니고 VS도 0이 아니죠. 이렇게 이 저항을 R1, R2라고 한다면 R1이 안 적혔네요. 그래서 R1과 R2의 전압 분배를 통해서 이 VG를 걸어주는 것입니다. 이 전압 분배된 VG는 이렇게 나올 거고, 이 전압 분배 바이어스 자체는 많이 했을 거니까 특별히
더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마찬가지로 R1과 R2 그리고 RS의 저항 값들을 다 정했을 때 이제 동작점 VGS와 ID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똑같이 전달 특성 곡선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VG 값, 전압 분배를 해서 얻은 VG 값을 첫 번째로 찍고 두 번째는 VGS가 0일 때 ID는 RS분의 VG 값, 이 값을 두 점을 찍습니다. 그러면 이 두 점을 연결한 연장선상에 전달 특성 곡선이 있겠죠? 이 만나는 이 점이 Q점 동작점입니다. 이 점에서의 VGS와 ID에서 이 증폭기는 동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달 특성 곡선 없이 그냥 식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VGS는 이제 VG 전압 분배에서 얻은 VG와 ID, RS에 대한 식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랑 크게 다르지 않은 식입니다. 이것도 일시 정지를 해서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5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식을 정리하다 보면 아까와 똑같이 VGS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똑같이 근의 공식을 쓰면 이렇게 VGS는 잘 정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차단 전압과 IDSS와 RS 그리고 VG에 대한 식으로 나타납니다. 이것도 일일이 값을 넣기가 귀찮기도 하고 계산식이 이렇게 정리했다고 해도 좀 복잡하니까 컴퓨터가 있다면 이렇게 울프라 알파 같은 2차 방정식 계산 사이트에서 얘가 변수 x 그리고 얘는 상수입니다. 얘도 상수고 여기선 볼 필요가 없고 얘 상수고 얘도 상수고 얘도 상수고 얘가 x고 얘가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 식을 넣어놓고 2차 방정식을 풀어주는 사이트에 넣으면 x 값이 바로 나오겠죠. 그리고 VGS를 구했으면 이렇게 VG와 RS를 넣어서 동작점에서의 드레인 전류 ID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기 바이어스와 전압 분배 바이어스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자면 이렇게 자기 바이어스에서 자신이 RS를 사용해서 동작점을 이렇게 정했으면 이게 원래 정한 동작점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JPEG이 바뀌면 IDSS와 VGS 오프도 바뀔 것이므로 이렇게 만약에 이런 작은 JPEG으로 바뀐다고 하면 동작점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전압 분배 바이어스에서 보자면 원래 이 점이었다가 JPEG을 바꿨을 때 이렇게 옮겨가는 폭이 이 자기 바이어스에 비해서는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JPEG 파라미터에 대해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증폭기 식에 대해 성립함을 보여라 이렇게 했는데 그냥 전자회로 책에 있는 거나 그런 식을 보면서 간단하게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실험 방법과 그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보면서 이렇게 실험을 어떻게 할지 대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이제 이런 회로에 그러니까 JPEG의 전압원과 작은 저항만 두고 이제 이 JPEG에 대한 파라미터를 측정하는 실험입니다. 일단 실험 방법 자체보다는 시뮬레이션을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실험의 목적은 핀치 오브 전압과 IDSS를 측정하는 데 있으므로 그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JPEG은 저희가 EN5485를 사용할 건데 파라미터는 이렇습니다. 원래 기존에 있던 사람이라도 이 파라미터로 사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제가 직접 실험하면서 측정한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크게 다른 파라미터는 베타, 트랜스 컨덕턴스와 이렇게 문턱 전압, 그리고 게이트 접합, 포화 전류 이 정도입니다. 이 세 개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데 그냥 이 값 그대로 사용하는 게 제일 비쌀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코드를 짜보겠습니다. 이렇게 책에서는 VGS를 마이너스 2.5V까지 측정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면 문턱 전압이 0.5에서 0.67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실험도 VGS는 0부터 마이너스 1까지만 해서 실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게 너무 얇은데 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여러 개 나오죠. 이렇게 VDD를 먼저 주축으로 DC 스왑을 하고 VGS를 그 다음으로 수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VGS가 0일 때, VGS가 마이너스 0.1일 때, 0.4일 때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간 겁니다. 이 그래프는 우리가 아까 많이 보던 VDS의 ID 그래프, 즉 출력 특성 곡선과 닮았죠. 지금 그래프는 X축이 VDD니까 정확히 바꾸려면 VDS랑 ID에 대한 그래프로 바꿔야겠죠. X축을 바꾸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X축을 더블 클릭해서 베리애블 눌러 이렇게 전압이든 전류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드레인과 소스 사이 전압인 VDS를 선택해야 되므로 지금 V1이 드레인의 전압입니다. 그리고 소스는 그라운드에 연결되어 있어서 딱히 빼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간 끝이 달라졌는데 지금은 X축이 VDS입니다. 이렇게 포화 영역에서도 전류가 일정하지 않고 조금 증가하는데 이건 시뮬레이션이라서 그렇고 실제로는 더 심하게 올라갈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꾸준히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포화 영역은 천천히 올라갈 수 있지만 이 포화 영역 전에는 이렇게 전류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시뮬레이션 결과 자체를 이제 보기 위해서 포인터를 눌러서 전류를 측정해 보면 전류의 최대값은 지금 4.28, 4.29mA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핀치 오브 전압은 지금 이 실이 너무 얇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제 마우스 포인터를 보면 됩니다. 지금 한 요 정도를 보면 이제 핀치 오브 전압이 0.65 정도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VGS가 0V일 때 기준으로 이야기 드린 겁니다. 이제 이 그래프는 VGS가 마이너스 0.1일 텐데 그때는 이렇게 핀치 오브 전압이 조금 더 낮습니다. 0.46V 정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시뮬레이션에서는 출력 특성 곡선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뭐 더 볼 건 특별히 없습니다. 코드에서 보면 이렇게 스윕을 2번 하는 코드를 사용할 때는 전화번에 값을 넣어주지 않고 노드 번호만 적었다가 이렇게 DC에서 이렇게 뭐 첫값, 끝값, 변경값 이런 식으로 이름, 첫값, 끝값, 변경값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출력 특성 곡선을 봤으니 전달 특성 곡선을 보겠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복사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전달 특성 곡선은 VDS 고정일 때 VGS 변화에 따른 ID의 변화를 보는 것이므로 이렇게 거의 크게 바꾸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이렇게 여기서 마찬가지로 ID를 봐야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좀 못생겼네요. 여기서 이것도 보기 좋게 좀 굵기를 키우겠습니다. 네, 이렇게 똑같이 전달 특성 곡선에서 IDSS는 이렇게 VGS가 0일 때 값을 확인하면 4.27, 4.28mA 정도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압이 거의 0으로 떨어지는 지점을 한 요 정도? 여기선 더 이상 뭐 낮다고 볼 것도 없고 한 0.6에서 0.7 사이에서 거의 0으로 떨어집니다. 한 마이너스 0.64 한 이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어느 그래프에서 어느 값을 읽어야 되는지 그거를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까 전달 특성 곡선에서 여기가 IDSS, 여기가 VGS 오프 차단 전압의 자리였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이렇게 전달 특성 곡선과 출력 특성 곡선을 그리고 핀치 오브 전압과 IDSS를 얻는 게 목적이었으므로 이제 첫 번째 실험은 끝났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이제 증폭기 실험입니다. 이렇게 커먼 소스 증폭기 회로에서 먼저 주어진 값, 책에서 값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진 값들로 회로를 구성하고 VDS가 6V가 되도록 R2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책에서는 R2에 1메가옴이 달려있고 밑에서 가변 저항을 조절해서 값을 조절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절대 6V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메가옴을 지우고 R2 값만 조절해서 이렇게 VDS 6V를 얻겠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값을 적어보자면 여기는 4메가옴, 여기를 모르고 여기는 33kΩ, 여기는 22kΩ 이렇습니다. 여기서 VDS를 6V로 하게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걸 보면 ID가 드레인 저항에 걸리는 전압, 그리고 VDS, 그리고 여기 소스에 걸린 전압을 다 더하면 VDD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다 주어져 있습니다. 얘가 33kΩ, 얘가 6V, 얘가 22kΩ. 그리고 IS는 ID와 같습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면 ID는 0.1636 밀리암페어 이 정도 될 겁니다. 여기까지 구했으면 뭐 다 하실 수 있겠지만 같이 따라 해보면 아까 식이 있었죠? 1 마이너스 이렇게 여기서 VGS는 VG 빼기 VS죠. 여기서 VS는 또 이거 쓰기가 귀찮네. 뭐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실험을 했으면 IDSS와 VGS 오프를 이미 얻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일단 VG를 알고 싶은 X라 두고, 그래서 IDSS는 우리가 시뮬레이션 결과 아까 한 4.2mA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VGS 오프는 0. 마이너스 0.65V 정도 됐고, 이제 VGS는 여기 있습니다. X 빼기 ID 빼기 RS. RS도 22kg의 값으로 나와 있습니다. ID도 지금 여기 0.1636, 여기도 0.1636 하면은 거의 정리가 됩니다. 이 둘을 곱하면 한 3.6 정도 됩니다. 이제 이 식을 풀거나 아니면 마찬가지로 울프람 알파 같은 사이트에 2차 방정식을 풀어주는 곳에 값을 넣어보면 x는 2.82 또는 3.08 이렇게 나옵니다. 2차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x가 2개 나왔겠죠. 하지만 어느 게 맞을까요? 이렇게 보면 좀 지우면 아까 VGS는 이제 x 빼기 3.6이었습니다. 근데 만약 x가 2.8이다. 그러면 몇이냐? 마이너스 0.78 정도 되네요.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아까 봤을 때 VGS 오프 차단 주파수가 마이너스 0.68이었습니다. VGS는 0.6 마이너스 0.65, VGS는 마이너스 0.65를 넘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값은 아닙니다. 만약 3.08을 넣어보면 이때 값은 0 마이너스 0.52, 차단 주파수보다 확실히 낮죠? 이 값이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지우고 오겠습니다. 거의 다 왔죠? 저희가 구할 거는 원래 VGS보다는 이 R2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VGS도 뭐 중요하겠지만 이 X는 VG인데 VG보다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R2 값입니다. R2 값은 그러니까 VG는 전압 분배식에 따라서 이렇게 되죠. 지금 VDD는 15V입니다. 이게 3.08이었습니다.
그러면 R2는 계산을 해보면 775kΩ이 나옵니다. 와. 즉 이제 R2에 775kΩ을 넣으면 VDS에는 6V가 걸리고 포화 영역에서 동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리 저장했던 파라미터를 복붙하고 이제 그러니까 저항을 바꾸면서 VDS가 6V가 되는 지점을 찾아야겠죠. 이렇게 저항 값을 바꾸려면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합니다. 저번에 했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보시면 파라미터 값을 제가 잘못 복붙했죠?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값이 아닙니다. 원래 제가 한 맞는 값으로 해서 저장하고 시뮬레이션을 하면 원래 이게 없습니다. 하면 이렇게 저항에 따른 값이 나옵니다. 이 x축이 그러니까 R2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VDS를 봐야죠. VDS를 보려면 지금 드레인이 2번이고 소스가 3번입니다. 그러니까 V2 빼기 V3를 한 게 VDS겠죠. 보면 이렇게 저항 값에 따라서 쭉 VDS는 줄어듭니다. 여기서 저희는 VDS가 6V일 때를 찾아야 했죠. 6V일 때 쭉 따라가 보면 한 요 정도 6.0 정도 될 때가 774kΩ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값이 거의 대충 맞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R2는 774kΩ 한 이 정도 된다. 이때 VDS가 6V다 이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볼 거는 뭐 이렇게 저항 스윙을 하려면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이 정도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면 된다. 이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실험은 신호를 넣고 클리핑이 일어나지 않게 측정을 해보는 겁니다.
책에서는 일단 이 RL이 없을 때 먼저 측정하라고 했는데 이 시뮬레이션은 RL이 없을 때를 하면은 뭐 플로팅 됐다고 실패했다고 하니까 그냥 있게 해서 하겠습니다. 일부러 그냥 큰 값으로 했습니다. 뭐 100메가옴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말한 대로 100메가옴 일단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하면 먼저 책에는 Vin과 VRS 그리고 VD를 측정하라고 했습니다. Vin은 V4였죠. 그리고 VS, RS 양단 전압 이 뭐 의미가 있나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DC 값 차이 때문에 안 보이죠? 그러면 이제 Y축을 하나 더 만들어 줍니다. 그럼 이쪽 두 번째 축에 화살표가 보이죠? 두 번째가 셀렉 됐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소스의 전압을 보면 이렇게 좀 뭐 지저분하긴 하죠. 지금 봤을 때 딱히 VRS를 측정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VRS 측정은 실험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력 VD 드레인의 전압을 보겠습니다. 드레인은 2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출력이 반전됐죠? 지금 이득이 마이너스 값으로 반전돼서 나올 것입니다. 이론값 계산을 먼저 안 하고 왔네요. 일단 이론값 계산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봤을 때 입력은 50. 그러니까 피크 투 피크를 보겠습니다. 입력은 피크 투 피크 한 100배가 100mV 정도 됩니다. 그리고 출력은 한 80V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득이 80배, 마이너스 80배 정도인 거죠. 지금 이득이 마이너스 80배인데 책에서 보면 이제 RL을 연결해서 이득이 반이 되도록, 아까의 반이 되도록 조절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출력 저항은 지금 RD와 RL의 병렬 값으로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득은 마이너스 80배였는데 책에서 보면 이제 이득이 반으로 떨어지도록 RL을 조절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득이 반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소스 공통 증폭기에서 출력 저항은 RD를 따라가죠. 그러니까 33kΩ일 겁니다. 지금은 33kΩ에 비해서 부하 저항이 엄청 커서 이득이 그대로 다 잡혔지만 만약에 출력 저항과 부하의 저항이 같다면 딱 반으로 나뉘겠죠. 지금 보면 이득이 이렇게 마이너스 40배 정도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력 전압이 부하에 다 안 걸린 거죠. 이제 이렇게 하면 실험 시뮬레이션은 끝났습니다. 실험 보고서에 보면 뭐 삼정수를 구해라, 삼정수를 이용해서 이득, 입력 저항, 출력 저항을 산출하라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실험에서는 이득과 입력 저항과 출력 저항을 직접 측정해야 될 겁니다.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삼정수를 뭐 측정한다 이런 내용은 특별히 없어도 됩니다. 이제 이론값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IDSS랑 VGS 오픈은
측정해서 얻기도 하고, 뭐 이 둘은 일단 측정해서 먼저 얻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4.2mA랑 마이너스 0.65V를 사용할 것이고, 아까 VDS를 6V로 설정하면서 이렇게 VGS는 마이너스 0.5192, ID는 0.1636mA. 아까 이렇게 정했었죠. 그리고 이제 상호 컨덕턴스 식은 이렇게 됐었습니다. 이제 이 식들만 있어도 뭐 다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먼저 GM0는 이렇게 마이너스 2, 뭐 다 계산하는 거라서 굳이 같이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이렇게 값을 넣으면 12.92mS 한 이 정도 나오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값을 집어넣고, 여기 값이 다 적혀 있죠. 이렇게 다 집어넣어 보면 12.92mS 1 빼기 마이너스 0.5192 마이너스 0.65를 하면 2.60mS 정도 됩니다. 그럼 이것만 있으면 이제 이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득은 이렇게 RD보다 그러니까 이제 드레인 저항이 훨씬 커서, 내부 드레인 저항이 훨씬 커서 거의 무시됩니다. 따라서 이 값들을 다 집어넣고 RD는 33kΩ을 썼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85V/V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득이 85입니다. 우리가 아까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득이 마이너스 80, 81 이 정도 됐습니다. 그게 한 IDSS 차이거나 뭐 그 정도 작은 차이가 있겠죠. 이게 IDSS가 조금만 줄어도 이득이 꽤 줄어듭니다. 그리고 입력 저항은 RG는 아까 R1과 R2의 병렬이었죠. 또한 그래서 3메가와 775K의 병렬 값은 616kΩ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R0는 이렇게 내부 드레인 저항과 밖에 연결된 드레인 저항의 병렬인데, 아까랑 마찬가지로 얘가 너무 커서 무시됩니다. 그래서 한 33kΩ 정도 나올 겁니다. 여기서 빠졌는데, 지금 이 커패시터들의 의미도 다 전자회로 시간에 배워서 알고 있겠죠? 이거는 커플링 커패시터고, 이거는 바이패스 커패시터입니다. 이 바이패스 커패시터는 이 소스 저항을 무시시켜줘서 이득을 증가시켜주는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이패스 커패시터가 없을 때 Q를 뭘로 적을까? 이렇게 적었을 때, 그러니까 바이패스 커패시터가 없으면 이거는 이미터 저항, 이미터의 소스 저항이 있는 공통 소스 증폭기가 됩니다. 그러면 식은 이 식을 따라가지 않고 이렇게 따라가죠. 이것도 다 배웠을 겁니다. 해서 이 식에 뭐 여긴 33K, 22K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47V/V가 됩니다. 이 커패시터 하나 차이로 마이너스 85에서 마이너스 1.47까지 훨씬 확 줄었죠. 이렇게 이 커패시터가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이 이득은 봤는데, 이 바이패스 커패시터가 없을 때 시뮬레이션 결과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확인해 보자 하면
이게 바이패스 커패시터가 있을 때고, 이 바이패스 커패시터를 없애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득이 지금 나오고 있죠. 이거는 아까 저항을 바꿨으니까 다시 똑같은 조건에서 본다면 바이패스 커패시터만 없앴을 뿐인데 이렇게 이득이 약 1.46배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론값 계산이랑 엄청 비슷한 거죠. 이렇게 시뮬레이션은 마치고 이제 아까 입력 저항과 출력 저항이 남았죠. 이 입력 저항과 출력 저항은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게 아닌 직접 실험을 같이 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